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헬렌 마틴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눴으니까 이제는 이제 또 오펜 씨가 전시를 2개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전시를 1개 준비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죠 방금. 준비하면서도 힘들고 하면서도 힘들고. 네, 하면서 지금 원래 저희가 지금 사전 녹음을 하고 있다가 사전이 아니라 본 녹음을 하고 있다가 하나의 파일이 날라가서 네, 파일 다시 하고 있는데 우울하네. 오펜 씨가 이제 그런 김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했다고 생각하시고 네, 헬렌 마틴이 저를 좀 어질어질하게 하네요. 네. 조사를 할 때도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작업이 수수께끼 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뭐 맞게 하고 있나 아닌가 난해한 점이 있었는데 네. 또 본 녹음도 한번 날라가서 아마 헬렌 마틴 저를 지켜보고 있나 봐요. 내 작업 그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봐. 네,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가 첫 번째 준비한 전시의 제목은 All Kids or Hemispherical Bottom 이란 전시입니다. 좀 제목이 난해한데 해석하면 이제 난초 혹은 반구형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난해하죠. 그죠. 벌써 수수께끼 같아요. Hemispherical Bottom 그러니까 반구형의 바닥. 반구형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보통? 반구형 하면 이제 그 뭐 억지로 잘라야죠 굴을. 과일을 반으로 자른다든지 네. 아니면 그 드래곤볼의 그 신전도 반구형 바닥이잖아요. 아 맞죠. 네, 뭔가 그런 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일 담는 그런 그릇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볼 그런 거 있잖아요. 헬렌 마틴도 그래서 볼 이런 걸 좀 차용하고 뭐 과일도 좀 차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엉덩이도 나와요. 엉덩이도 좀 반구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목만 놓고 좀 분석해봤을 때 올키즈 그러니까 난초라고 생각했을 때 난초도 제 생각에 좀 반구형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꽃이랑 좀 반구형의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적으로 봤을 때 이 반구형을 가진 두 개의 사물들을 약간 하나는 되게 감성적으로 또 하나는 되게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두 개의 항으로 놓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 사실 지금도 이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2013년 이제 55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되었던 전시입니다. 그래서 큐레이터관 그러니까 이게 국가관 대표로 나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특별 전시 같은 거죠. 큐레이터들이 선정한. 네, 큐레이터가 선정한 이제 그 전시. 작가들을 초대를 해서 하는 전시. 네,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이제 국가대표가 아니라 이제 클럽 팀에 들어가 있었다.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다른 작품으로 56회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꽤 잘 나갔다. 이때도 큐레이터관에 참여를 한 건가요? 네, 이때도 큐레이터관. 아니라. 그때는 안 뽑아주네. 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2014년에 같은 이제 작품들로 케니시 갤러리에서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3D 비디오 애니메이션이 전면에 이제 크게 틀어져 있고 이제 그 방 전체는 이제 베이지색 카펫이 깔려 있고 그 앞에 이제 바구니, 뭐 나무 막대기, 나무 조형물, 뭐 벤치식의 조형물, 뭐 손잡이식의 벽에 부착된 나무 조형물, 배 모양의 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펜 씨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보면 이제 영상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좀 저런 형식을 되게 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상 작가들이. 뭐 레이첼 로즈도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영상 앞에 이제 오브젝트를 같이 놓는 식의 그런 뭐 저게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나름 익숙한 포맷이죠. 굳이 말하자면. 지금 봤을 때는 확실히. 예. 그래서 사진을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저거 말로 하면 솔직히 좀 그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고 한번 사진을 보시면 훨씬 빠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지나가고 그 이제 뭐 장난감이 아티초크, 감자, 리코더 같은 게 올려져 있고 그 다음 시퀀스는 이제 뭐 사람의 엉덩이가 있고 그 좌 엉덩이와 우 엉덩이 사이에 난초가 꽂혀져 있고 그 다음 씬은 또 파란 난초가 있는 공간에 뭐 3D 거북이가 움직이며 텍스트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다음 씬에는 책상 위 정물화에 뭐 모차르트 같은 이제 모차르트에 사용됐었던 그런 식으로 디지털적인 선들, 뭐 픽토그램 같은 선들과 뭐 이 볼에 담겨 있는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아티초크가 있고 다음 씬은 뭐 고양이가 구멍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 뭐 제가 말한 걸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 딱히 뭐 연관성이란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한 장면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 씬이 바뀌는 거죠. 계속 씬이 바뀌죠. 그 공간이 계속 바뀌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남자의 목소리 계속 흘러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좀 힘들더라고. 왜냐면 제가 영국인도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고 그죠. 그 영국 영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거기다가 뭐 제가 완전한 그런 엄청나게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오펜 씨가 영상 작업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미쳤구나. 저도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잠깐 봤죠. 네. 보는데 이제 그 언어가 딱 쏟아지는 순간 난해하더라고 봤어. 그리고 저희가 아까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또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더 있는데 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소설을 맞아. 해볼까 했잖아요. 와 그것도 못 읽겠더라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단어들조차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헤미, 맞아요. 스페어리컬 이런 단어들을 자주 쓰고 네, 맞아요. 좀 되게 난해하고 좀 실제로 그 작업, 그 소설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한 반의 반? 뭐 이 정도 많이 읽었었는데 읽었네 그래도. 아니, 고문의 시간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온 레퍼런스들이나 단어들이 실제로 헬렌 마틴 작업과 연관이 되게 많이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헬렌 마틴 진짜 궁금하다. 한번 읽어봐야 된다. 근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데 그래서 영상 뭐 전반적인 작업 내용 설명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D 애니메이션 같아요. 왜냐면은 헬렌 마틴 작업에 3D 애니메이션 한 3개밖에 없거든요. 그냥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게 마지막 그러면 3D 애니메이션 작업이었죠 거의. 네, 2014년 이게 마지막 작업이고 그 전에 에비앙 디지즈 라는 작업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더스트 앤 피란하스 뭐 이런 작업이 있는데 한 3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난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재밌어요 작업이. 실제로 재밌고 굳이 말하자면은 재능충 느낌이 좀 있어요. 헬렌 마틴이. 왜냐면 재밌거든. 잘하는데 굳이 안 하는 알죠. 그러니까 뭐 감각을 잘 보여준다는 거야? 아니 이미지 자체를 재밌게 좀 쏟아낸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할 얘기가 약간 3D 애니메이션. 이 당시 3D 애니메이션 작가들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 당시라고 하면 이제 2010년 뭐 이제 2010년부터 2010년 15년 정도까지 그 당시 작가들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사람 에드 아킨스, 뭐 이안 챙, 뭐 아그니스카 폴스카, 케이트 쿠퍼, 존 라프만, 뭐 조시 클라인 등 사실 이 당시가 그 예술계에 있어서 3D 애니메이션에 좀 괜찮은 작가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 거의 처음으로 이제 3D란 매체를 좀 탐구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3D 애니메이션이란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실제로 토이스토리 1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충격이긴 충격이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3D 애니메이션을 인식하는 방식이 이 작가들이 3D 애니메이션 하는 방식과 되게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은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한테 3D 애니메이션이란 거는 현실의 땜빵 같은 거야. 굳이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것들 뭐 예를 들자면 마블이나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3D 효과들 그런 것도 있고 뭐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냥 애니메이션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보통 3D란 거는 어떤 우리가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한 어떤 판타지적인 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그 맥락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 작가들의 작업이 재밌는 이유는 그런 3D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더 탐구하는 거예요. 되게 메타적으로. 그 3D 작업에서 보일 수 있는 약간 뭔가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3D 소프트웨어라는 건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3D 사용하는 방식이나 뭐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 쪽에서나 아니면 뭐 디자인 계통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다 목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잖아. 왜냐면은 내가 구현하기 힘든 걸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물질성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어떤 내러티브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 작가들 3D 매체를 다루는 건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해해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 특성들을 더 부각시키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더 메타적이고 난해한 작업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3D 자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거군요. 그죠. 자체에 대한 그거를 좀 가져와서 뭔가 그게 건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죠. 에드 아킨스도 보면은 물론 내러티브가 있지만 에드 아킨스도 주목을 받는 이유가 제 생각엔 그걸 생각하거든요. 3D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 아니면 특성들을 잘 살린다. 그리고 그런 미학들을 다시 지금 재조명시켜서 탐구한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에드 아킨스도 뭐 좀 영화 예고편 같이 만드는 것도 좀 있고, 뭐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막 사람 머리에 뭐 글 써놓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 식의 아무튼 미학들이 되게 요 당시에 많이 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3D 하는 사람들은 딱히 할 게 없어 제가 볼 때. 왜냐면 이미 이 당시에 이걸 가지고 맞아요. 내러티브를 얘기하면은 그냥 내러티브밖에 안 보이니까 그죠. 또 뮤직비디오를 찍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든 간에 아마 3D 작가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이제 저편에서 내 귀 한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 옆에서 그거 이미 내가 다 했어. 이 작가들이 이 기존의 작가들이 하는 말. 네, 그죠. 그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3D 애니메이션 초창기 멤버 중 하나인 헬렌 마틴을 3D적인 맥락에서 한번 탐구해보고자 이 작업을 좀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3D 비디오가 저는 사실 좀 되게 뭐랄까 흥미로운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왜 헬렌 마틴이 이걸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헬렌 마틴이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2D와 이제 2D잖아요. 2D 그 플랫한 이미지.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 2D라는 것을 가지고 놀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뭐 선이 있다고 친다면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이 현실의 물리 법칙은 종속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3D 세계는 재밌는 게 현실 세계와 비슷한데
여러 가지 왜곡들이, 그러니까 물리 법칙들을 왜곡할 수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예시로 예를 들자면은 이 영상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책상 위로 이제 3D로 된 글자가 막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고 뭐 책상 위에 이제 그려진 스케치가 생각해보면 이제 종이 위에 스케치를 해봤다 생각했어요. 네. 그거를 밀대로 말면은 그 선들이 말아 올려지고 그지. 아니면 또 뭐 책상 위에 박혀 있는 못을 따라 이제 실을 감는데 그 실이 갑자기 분해되면서 막 책상 위로 그냥 모든 물리 법칙을 초월한 채 막 그 가로지르면서 떨어지고 뭐 배를 비추던 거울이 바닥으로 쓰러지는데 그게 검은색 이제 구멍이 되면서 그 구멍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판타지적인 되게 그 차원을 가지고 노는 유희랄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이 3D적인 잠시 이어가기 전에 세잔을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세잔이 이 작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해요. 세잔이 왜 유명한가 저희가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야나 오일러트나 여러 에피소드 때 자주 언급했었는데 세잔이 유명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떤 그 현실 그 뭐랄까 완전한 그 사과라든지 어떤 오브젝트의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인 논리성을 파괴하는 그런 자기가 행위가 있잖아요. 보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보고 있는 이 사과의 존재는 무엇인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완벽한 사과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내가 보고 있는 그 사과를 그린다. 한마디로 완전히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각적 논리성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헬레 마틴은 3D에서 이러한 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3D는 대단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지만 그 동시에 완전한 그 물리 법칙에 종속되지 않아요. 사실 의외로 3D에서 현실과 같은 물리 법칙을 종속시키는 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실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힘들어요. 3D로. 그래서 영화 산업에서는 이게 모션 센서로 이제 그 모션 트래킹이라고 하나요? 그걸 써서 차라리 만들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3D 애니메이션이나 뭐 어디서 캐릭터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 쳐봐요. 근데 그 캐릭터는 절대 땅을 밟고 그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위에 올려져 있을 뿐이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닿아 있을 뿐이지. 그죠. 근데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이런 뭐랄까 차원적 논리, 그냥 물리적 그 법칙을 가지고 노는 게 되게 가능해지거든요. 그 헬렌 마틴이 인터뷰 중에 그 애니메이션 장면을 인용한 게 있어요. 보면은 뭐 캐릭터들이 이제 절벽 위에서 막 뛰다가 절벽이 끊기는 부분을 지나고 나서도 그 똑같게 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딱 밑에를 보고 인지하는 순간 떨어지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 같은 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뭔가 뭐라죠? 판타지죠 어떻게 보면. 판타지. 그러니까 거기서만 사용 가능한 기법. 그죠. 그죠. 그리고 사실 애니메이션의 그 공간 안에는 제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중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죠.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세잔이 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 실제 사과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잔이 그려낸 그림은 되게 추상적으로 되고 어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헬렌 마틴이 3D로 구현하는 것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거. 그 세잔의 사과가 정확히 그렇고 세잔의 정물화가 정확히 그렇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D는 사실 이 텍스처에 몰빵이 된 매체예요. 그러니까 그죠. 3D가 3D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3D 소프트웨어 모든 목적은 이 완벽한 텍스처의 구현이거든요. 실제적인 텍스처의 구현. 그죠. 그러니까 그건 세잔이 원하는 방식이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진짜 사과의 색깔을 담아내려고 하고 진짜 사과의 질감을 담아내려고 하고 근데 그 결과로 도출되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세잔이든 헬렌 마틴이든 그 논리성의 파괴 그리고 논리성의 파괴로 나오는 건 결국 그 뭔가 말이 안 되는 추상성이에요. 그러니까 헬렌 마틴이 그 3D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걸 만든 게 어쩌면 세잔이 그 관념에서 벗어나서 그죠. 내가 보는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난 사과가 기꺼이 삐뚤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과가 기꺼이 빨간색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깨기 위해서 일부러 3D 프로그램을 쓴 거네요. 사실 3D 프로그램의 목적이랑 너무 상이하게. 그러니까 둘이 말하고 있는 건 정확히 똑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것은 충분히 비현실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가장 존재론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텍스처 맵을 그냥 그러니까 가장 3D로 가장 뭐 연기스럽게 만들고 뭐 사람 피부스럽게 뭐 재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거 실제적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세잔이든 헬렌 마틴이든. 되게 이런 점에서는 에드 아킨스랑도 비슷하네요. 에드 아킨스가 일부러 그 사람의 피부 같은 거나 되게 실제적인 걸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되게 끔찍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법칙을 벗어나서 맞아. 예를 들면 뭐 사람 그 가죽을 벗긴 듯한 형상으로 뭐 그림 맞아요. 이미지를 마스크처럼 만든다거나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거구나. 다 되게 그런 효과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에드 아킨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약간 뭐랄까 존재론적인 걸 표방한다면 헬렌 마틴은 이 선이라든지 이런 물리 법칙을 통해서 약간 세잔과 비슷한 논리로 이걸 성취하는 방식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핀트가 세잔 하면 또 정물화잖아요. 사실 정물화 사과라는 게 정물화니까. 그래서 이 정물화랑 연관이 된 게 뭐냐면 일상이라는 매체 같아요. 일상이라는 매체.
그 헬레 마틴의 작업은 언제나 좀 전 일상적인 매체로 많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인 오브젝트로. 그러니까 헬레 마틴 작업에서 저는 막 그 판타지스러운 뭐 괴물 같은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고양이, 뭐 찻잔, 뭐 이런 식의 뭐 쓰레기 봉투 이런 거 많이 등장해도 이런 판타지스러운 건 없는데 세잔의 정물화라는 게 사실 왜 정물화를 사용했을까? 뭐 굳이 정물화가 왜 유명할까? 아니면 왜 세잔의 사과가 유명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가장 일상적인 오브젝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다음에 뭐 우주에 어떤 뭐 이상한 뭐 작용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아무리 왜곡돼봤자 어차피 판타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려니 그냥 하는 거지. 판타지라고 생각하지. 예, 근데 이 가장 일상적인 오브젝트들, 내 책상 위에 있는 사물들이 왜곡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오히려 그 메시지가 더 정확해지고. 이게 언캔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완전한 언캔이죠.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한 것의 모습이 좀 비틀어질 때. 사실 불쾌한 골짜기도 약간 그런 그죠. 거고. 그래서 헬레 마틴은 약간 과일, 접시, 뭐 장난감, 밀대, 거울, 책상, 뭐 감자, 바구니, 모빌, 고양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헬레 마틴이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팅 한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팅 한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애니메이팅의 측면이 확실히 여기서도 가장 주된 측면 중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잔이 한 거랑 똑같은 게 뭐냐? 세잔은 무엇을 애니메이팅했냐? 사과를 애니메이팅한 거죠. 사과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니까. 그죠. 헬레 마틴도 똑같이 일상적인 오브젝트, 세잔의 레퍼런스로 나온 배라든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의 애니메이팅을 시도하고 그것을 이제 다만 헬레 마틴은 3D 애니메이션을 통하고 3D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세잔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대입해서 풀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나온 일상적인 오브젝트들은 뭐랄까 우리가 손으로 옮기거나 뭐 어떠한 뭐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스스로 움직여요. 완전 딱 애니메이션이네. 네, 완전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도 다 스스로 움직이는 그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난감들은 다 스스로 굴러가고 여기 있는 뭐 사과들은 스스로 굴러가고 스스로 잘려. 여기 있는 실들은 스스로 감기고 여기 있는 그 밀대 있죠. 롤링핀이라고. 네. 밀대는 스스로 책상을 굴러가면서 이 선들을 감아 올리고 여기 있는 블루베리들은 다 뭔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거기 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되게 이게 그 이호한 그 작가 그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럼 비슷하죠. 주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지켜보는 거잖아요. 느낌인 거죠. 약간 이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정확한 느낌인 거죠. 내가 아무리 내 방을 설정을 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상상이, 그러니까 내 개념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게 전 애니메이팅이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시작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애니미즘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제 동물이나 뭐 이것 사물들이 각자 주체를 가지고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될 존재로 보거든요. 그래서 돌이 뭐 예를 들면 큰 돌이 어떤 산에 올려져 있는 거를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자연적 결과물이잖아요. 얘가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근데 애니미즘을 대입을 하면 얘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위대한 바위께서 거기에 있는 거기 있는 거예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체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게 이게 장면들을 보면은 뭐 와인 따개가 책상을 뚫고 이렇게 약간 모서리 하나씩 박혀 있고 어떤 손을 그린 듯한 스케치가 뭐 책상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뭐 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러운데 대단히 인위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느낀 게 아 헬레 마틴 여기다 놨구나가 아니라 그냥 뭔가 스스로 거기 가 있는 느낌. 그다음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시너리라고 하잖아요. 풍경들, 그 정물화적인 풍경들이 아 되게 이 얘네들한테 주체적인 그 위치를 좀 부여준 느낌이 있다. 정물화가 이제 영어로 스틸 레벨이죠. 스틸 라이프 그죠? 스틸 라이프가 스틸이요. 그 무슨 뜻이죠? 조용한. 조용한 라이프. 라이프도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삶의 진행이잖아요. 그렇게 그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재밌는 거는 또 그런 것도 있죠. 약간 그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헬렌 마틴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사물들을 오히려 버드아이 뷰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이제 카메라로 때린 각도로 렌더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아 이것들도 뭐랄까 그게 되게 그거네요. 이미지스럽다? 뭐 이런 것도 좀 그 뭐라고 하죠?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보는 거네요. 3인칭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동양화랑 비슷하네요. 맞아. 동양화에서 오브젝트를 배열하는 방식이 3인칭이잖아요. 왜냐면 맞아.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문적인 걸 빼고 네 맞아요. 자기들끼리 보는 그 이렇게 내려다보는 신이 내려다보는 것기도 하고. 그죠. 그 전지적 시점. 전지적 시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나레이션이 존재하거든요. 나레이션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오브젝트들한테 이 애니메이팅을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헬레 마틴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긴 배웠고 하나의 도구다. 근데 이 나레이션이 되게 웃긴데 사실 좀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영국 본토 사람도 아니고 뭐 영국 억양으로 얘기해. 영국 억양에다가 뭐 단어들도 어려운 것도 가끔 나오고 또 말도 되게 또박또박하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컵이 있다 쳤을 때 책상 위에 컵이 있다라는 나레이션이 있으면 우리는 책상 오브젝트로 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레이션은 그렇게 말 안 하고 감정과 이 모든 수사 어부를 통해서 이 책상 위에 다리를 뻗고 있는 컵을 봐봐. 약간 그런 컵에 식으로. 올고진 이 플라스틱 재질의 이 단단한 다리. 광고 같기도. 그러니까 약간 광고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과장되게 이것은 미친 사람처럼 감이 완벽한 뭐였죠? 아 맞아 뭐 있었는데 유병원이 한 거죠. 네, 이것은 감이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요거 아티클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나레이션이 약간 옛날 그 영국 아이들이 보는 TV 쇼의 감성에 그걸 좀 자극한다고 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보는 게 그렇잖아. 그죠. 어린아이 띵동댕 유치원 뭐 이런 거 보면은 자 오늘은 저기 전깃줄 위에 있는 새를 볼까? 저 새는 일어나서 아침에 뭐 짹짹짹 하고 날아서 애니메이터 하죠. 그쵸? 네. 그렇게만 안 말해요. 전깃줄 위에 조류가 한 마리 앉아있다. 이런 식으로 뭐 말하잖아. 벌목과 뭐 이러면서 막 저건 그러잖아요. 무슨 과 무슨 종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언어적인 그 가치를 부여해주면서 이것들 되게 살아 숨쉬게 만든 거죠. 이게 되게 재밌네요. 왜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이 왜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할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타인을 알려주기 위한 건가? 타자에 대한 그 인식을 심어주는 건가? 그러기에는 그 이후에 청소년기부터의 삶이 너무 상징기잖아요. 그렇죠? 그치. 애니메이트화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애니메이터 약간 자기 자신을 애니메이터 시키는 것도 막 욕먹잖아요 사람들이.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기를 애니메이터 시키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사카린 오늘 밥 먹었어.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짜증나네.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짜증 나는 건 이제 우리의 편견이지만 그 느낌 있잖아요. 왜 굳이 왜 이렇게 뭐라죠?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팅을 시켜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게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똑같이 이어서 하면 뭐가 되냐면 왜 세자는 사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봤을까? 왜 헬렌 마틴은 이런 일상적인 오브젝트를 애니메이팅 시키고 싶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지. 왜 이것이 오브젝트가 아니라 서브젝트가 돼야 되지? 라는 질문은 약간 뭐 그냥 헬렌 마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세자한테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당시에 뭐 프랑스에 흔한 과일이 사과였을 수도 있고 제일 싼 과일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유는 많은데 어쨌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 게 안트로포센트릭이라고 하는 탈인간 중심주의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이어지는데 그냥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왜 인간 중심적이면 안 돼? 너 인간이잖아.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또 그럴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그건 개인의 가치관이지 거기 그치?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왜 이걸 얘가 여기서 애니메이팅을 했을까? 왜 어린아이들이 그걸 가르칠까? 이런 문제가 왜 그게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좀 애매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이. 근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헬렌 마틴 작업이랑 연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나레이션이 주되게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헤로이즘이거든요. 헤로이즘. 그래서 헤로이즘의 얘기를 잠시 하고 싶은데 헤로이즘이라고 하면 헤로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히로이즘이거든요. 히로이즘.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웅주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웅주의랑 헤로이즘이 다른 겁니다. 영웅주의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영웅주의라고 해서 어떤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해서 우리를 모두 구원한다. 그리고 영웅에 대한 좀 로망? 그런 것이 영웅주의라면은 현대의 영웅주의는 헤로이즘. 그러니까 헤로이즘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적 인물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위치한 사회적 지위에 알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시련을 극복하고 집단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래서 심지어 나레이터 대사 중에서 어떤 장면에서 그런 대사를 해요. 내가 30개의 라디오를 가져와서 다 다른 걸 틀어놨어. 이게 헤로이즘이야.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막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헬렌 마틴이 말하는 헤로이즘은 분명 일상적 오브젝트들에게 애니메이팅, 생명력을 불어주고 주체적 위치를 부여주는 거와 연관이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나레이션은 헤로이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 그 오펜시에 전에 추천해줬던 그 다큐 있잖아요. 시스피러스. 거기 시스피러스. 딱 마지막에 그 해양 전문가 그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죠? 누군가는 모든 걸 바꿀 수 없지만 모두는 한 가지씩 바꿀 수 있다. 그죠. 이게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맞아. 뭐 이 다큐대로 따르면 뭐 생선 하나든 뭐든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군가 나타나서 이것들을 다 이끌어야 될 것 같고 합시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독재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각자의 위치한 곳에서 모두가 한 명 하면 다 영웅이니까. 그리고 이런 게 전반적인 사회적인 풍토랑 연관이 되는 게 디지털이나 인터넷 문화를 소위 그렇게 말하거든요. NFT라는 것도 등장했을 때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탈중심화. 인터넷이란 것은 어떠한 뭐랄까 봉건제적인 아니면 어떤 하이라키 계급화적인 그런 게 없는 곳으로 평가되거든요. 그죠.
물론 뭐 이제 카페 가면 다 등업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인터넷이란 것이 초창기에 등장한 것은 어쨌든 그런 사회주의적인 거에 모두가 평등한 그 한마디로 탈중심화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매체도 각광을 받는 게 탈중심화거든요. 그죠. 사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 이런 움직임과 그녀가 말하는 이런 헤로이즘 그냥 그녀가 일상적인 오브젝트한테 이걸 지위를 부여해주는 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비디오 앞에 이제 조형물들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각물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비디오에 나오는 그 사물들이 실제로 좀 구현됐다고 보고 아니면 은밀하게 등장했던 것들이 다시 등장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아마 이건 좀 실험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3D의 물질성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 헬렌 마틴이 지금 3D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완전 이제 탈 3D 하기 전에 그 전에 약간 실험해본 느낌으로 이 물질성을 내가 현실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헬렌 마틴한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물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질성을 3D에서 구현하는 거는 그 3D 프로그램 자체가 보는 우리의 관점이 너무 플랫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맞아. 그냥 뭘 어떤 물질을 넣어도 플랫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D를 3D로 보여주는 건 아무런 이상이 없지.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현실로 끌고 와서 그 디지털에서 우리가 보는 그 한번 더. 슬리퍼리함 그거 있잖아요. 그 미끈함 네. 그거를 표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도하기 전에 먼저 3D로 했던 게 아닐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끌어오는 게 조금 그래서 아까 그 약간 차원 얘기를 해주잖아. 2차원과 3차원. 그래서 헬렌 마틴이 이제 2차원의 현실의 2차원을 그 3차원에서 가지고 놀았다면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반대로. 거는 딱히 의미가 없겠다. 이걸 다시 가져 나와야 의미가 그죠. 있겠다라고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감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D적인 감성을 느끼게 하는 게 네, 되게 그죠. 어려우면서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전반적인 조형물들 좀 난해한데 뭐 그냥 좀 거기 있던 거를 좀 다시 한번 끌어왔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진을 올려주셔야죠. 이게 그죠. 다 헬렌 사진 마틴 작업은 사진이 있어야 더 확실히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비디오 링크나 이런 건 좀 이제 걸어 드릴 거고 그래서 이번 작업에 대한 핀트는 확실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3D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그 세장의 정물화와의 그 연결고리 그리고 이 헤로이즘, 그러니까 헤로이즘적인 일상적 사물, 스틸 라이프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것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네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초창기 작업이잖아요. 2013년. 근데 제가 네, 2011년 작업을 좀 봤었었는데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되게 애니메이션인 거를 처음에는 이제 조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죠. 아니면 실제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피규어처럼 꺼내 와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재밌는 조형들을 좀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은 덜 노련한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3D로 넘어갔을 때는 당연한 약간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보다가 답답하니까 3D로 갔고 거기서 뭔가 영감을 받았으니까 지금의 조형물들이 다시 나온 게 아닐까. 아,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초창기 조형물과 요즘의 조형물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아, 이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분명히 물질이라든지 어떤 물성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죠. 그런 통찰 거, 맞아요. 이런 게 생겼겠다 분명히. 저도 예전에 그 제가 정물화를 그렸을 때 학기 초창기 때 네. 그때도 제가 이제 그렸을 때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리다 보면은 아 내가 이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이게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저도 3D나 뭐 이런 픽셀을 좋아하니까 그걸 제 나름대로 구현을 해보겠다고 거기 실제 오브젝트에다가 물감을 칠한 다음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막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물론은 조금 직관적이긴 하지만 좀 답답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물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다르게 해보고 싶었던 거에 대한 시도의 결과였는데 그러니까 헬렌 마틴은 확실히 더 노련하게 이것들을 딱 프로세스를 가진 상태로 한 느낌인 거죠. 뭔가 I know what I'm doing. 약간 그런 느낌이 내가 맞아요. 뭘 하고 있는지 안다. 그 뭐 그 이탈리아의 정무라 그 모란디 모란디. 있잖아요. 그 사람도 딱 어떻게 보면 되게 헬렌 마틴한테도 중요한 그게 되지 않았을까? 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그 당시 매체가 없으니까 사진도 있었겠지만 그죠. 매체가 없으니까 모란디가 그 직접 물건에다가 그런 거 모란디도 대단하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색칠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옮겼잖아요. 근데 이거 존재론 쪽으로 가면 진짜 엄청난 발견이죠. 그렇죠. 이거 되게 대단한 헬렌 거예요. 마틴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볼 수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모란디의 그림이 정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 감정적으로 이게 정물을 칠하는 순간 그리고 그걸 옮기잖아요. 주체가 돼버리는. 그럼 이상한 감정 맞아요. 뭔가 이상하게 생겼나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헬렌 마틴이 이 완전 스스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성이 몰빵된 3D 매체를 통해서 그걸 맞아요. 탐구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탐구한 것 같아요, 확실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한 수순이고 되게 좋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시 Orchid or a Hemispherical Bottom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전시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No Borders
in a wok that can't be crossed. 네, 전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시 No Borders in a Wok That Can Be Crossed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2013년에 이제 전시되었고요. CCS 바드 갤러리라는 데서 이제 전시가 됐어요. 뉴욕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시세드 바드가요? 네, CCS 바드는 뉴욕에 있는 갤러리고, 그래서 CCS는 이제 Center for Curatorial Studies, 그래서 뭐 큐레이팅을 좀 공부하는 센터다. 자신의 갤러리가 그렇다. 실험적인 걸 좀 하겠다. 이런 맥락인데 쿤스탈레 쭈리시와 이제 첫 메이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제 모차르트 그 픽토그램 저희가 얘기했던 그게 있는 전시거든요. 작품을 이제 몇 개 있긴 한데 다 하진 않고 한 5개 정도를 제가 한번 선정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술병이 달린 모차르트 초상화 픽토그램 4점입니다. 그래서 Geologic Amount of Sober Time 하고 이제 모차르트 드렁크스. 이게 굳이 해석하자면은 깨어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취하지 않은 시간의 지리학적 양. 난해하네요. 네, 이런 느낌이고, 사람 얼굴 모양이 불타고 있는 듯한 평면 작업 5개. 제목은 핫프로스트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웰컴이 적혀있는 바닥 조형물, 뭐 웰컴 이게 작업 제목이고, 바닥에 놓인 나무 조형물 Falling Very Down Low PH Chemist. 아마 이 작업을 저희가 올렸었나요? 저번 시간 인스타그램에 그죠? 이 작업이었나요? 맞아요, 올렸을 거예요. 되게 매끈하게 도여 있는. 네, 맞아요. 약간 도로 같기도 하고 무슨 판 같기도 하고. 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 모양 같은 조형물 One for a bean, two for a bench, friend, amigo, sports. 제목은 뭐 이제는 포기했어요 저는. 딱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목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o borders in a wok that can be crossed. 그래서 중식용 웍에서 넘지 못할 선은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해석하시나요?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장을 들은 순간 그 중식 요리 대가들이 웍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분들이 하루에도 이거 쓰시면 이 사람들이 넘지 못할 선을 그건 것 같아요. 그 안에 뭔가를 기가 막히게 이해가 생겼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 무슨 경연 프로그램 있잖아요. 스타킹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얼마나 웍을 잘 다룬지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기본 야채들은 당연히 잘 두르죠.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고수들은 기가 막힌 오브젝트도 이렇게 굴려요. 웍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섞는 거지.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되게 가느다랗고 어려운 재료 있잖아요. 자칫하면 타버릴 수 있는. 튀기거나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냅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그 사람들의 말이지 않을까? 넘지 못할 선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굴릴 수 있다. 장인정신에. 그럴 수도 있고. 장인정신에도 있고. 뭐 제가 해석한 거는 이제 웍은 이제 워크, 일, 작업. 작업에서 넘지 못할 선 없다. 뭐 이런 좀 말장난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랩처럼 그런 거. 일단 저희가 말하게 될 주제가 연관될 건데 웍이란 게 사실 철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웍이란 건 엄청난 이제 엄청 뜨거운 불에서 그죠. 엄청 뜨거운 고열에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좀 온도 차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눈치채신 것처럼 이제 온도에 대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글에서 약간 이런 말을 해요. 헬렌 마틴은 언어적 시나리오들이 적용된 실제적인 표면을 엉키게 하여 재료의 소유권과 부정에 대한 질문, 오브젝트와 인공물의 관계, 그리고 패키지와 제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머러스한 질문을 던진다. 이것을 이제 차차 좀 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 온도. 그래서 이번 작품들의 시리즈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맥락이 이 온도예요, 온도. 근데 이 온도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그냥 진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차가워, 뜨거워 이게 아니라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작업의 글을 읽어드렸을 때 여기서 그렇게 써있죠. 재료의 소유권. 재료의 소유권이라는 걸 이제 물질의 소유권과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물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온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맥주캔 같은 게 있으면 좀 찰 것 같고. 그죠. 뭐 불 있으면 뜨거울 거고 당연히. 대리석 같은 것도 차갑고. 대리석 같은 거 차갑고. 뭐 콘크리트도 좀 차가운 편일 거고. 콘크리트 차갑죠. 모카 그러니까 뭐라죠? 솜털 이런 거 좀 따뜻하고 뜨겁고 이런 식으로 온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녀는 이렇게 물성에 고정된 소유권을 그녀가 사용하는 그 유머러스한 말장난이나 이 생각의 방식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뭘로 표현되냐면 소유권이 오너십, 그러니까 물성의 오너십을 언어를 통해 디스어니스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기대하는 물성과 언어가 새로 그것에게 부여하는 물성 간의 간극 속에서 근본적인 온도차를 발생시켜요. 그냥 작업 대부분. 약간 그 사람 작업 생각나네요. 그 누구죠?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기존의 그 사물들을 되게 천으로 만들어서 이게 물질성을 확 가라앉힌 사람. 그러면 이름 뭐죠? 클라스 올렘보. 클라스 올렘보. 네. 그 클라스 그 사람 올렘보 생각나고. 왜냐면 그분도 그걸 통해서 이제 물질을 드러나게 했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헬레마티 되게 물질성에 되게 근역이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등장하는 첫 번째 작업이 이제 아까 말씀 3번 작업이죠. 웰컴. 바닥에 붙어있는 조형물인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약간 이제 발매트 같아 보여요. 네. 이게 바닥에 실제 놓여있고 사이즈도 약간 그렇게 발매트 정도 사이즈인데 발매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솜털이죠. 솜털이 그죠. 뭐라고 하죠? 그 그죠. 실로 만들어진 발매트가 있는데 그것의 물성은 사실 되게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웰컴이 써진 단어 웰컴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따뜻한 말이잖아요. 그죠. 환영합니다. 가라 이게 아니라 환영합니다니까. 거기다 심지어 그 웰컴이 써져 있는 폰트는 손글씨로 써진 듯한 핸드라이팅 글씨체거든요. 핸드라이팅도 사실 저는 손글씨의 온도를 생각해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요. 저는. 그죠. 컴퓨터의 그 폰트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냐? 첫 번째로는 이제 코리안이라고 불리는 그 약간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인조 대리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방에 이제 주방대, 조리대에 많이 사용되는 그 인조 대리석인데 인조 대리석 하잖아요. 그 발매트를 인조 대리석 그거와 그 철제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 웰컴이란 단어는 완전히 레이저 컷, 약간 3D 프린트된 느낌으로 완전히 뽑아놓고 이 시리즈물을 만들었는데 그다음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사물들도 다 이제 레디메이드적인 약간 산업 재료들이라서 보면은 이 온도가 약간 공존하는 게 느껴져요. 아 되게 따뜻한데 차갑네? 라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웰컴이란 거를 그냥 따뜻한 그 실로 만들었다면 그냥 뭐 그럼 발매트겠지. 야 이러면요. Fuck you를 되게 사랑스러운 그렇죠. 하트와 아름다운 와 그런 느낌이죠. 반대로 하면 그런 거죠.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어떤 노트북 같은 거를 솜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식이랑 비슷한 작용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온도차가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발생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모차르트 그림 아까 제목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소버 타임과 모차르트 드렁크가 공존한다고. 네. 근데 모차르트 픽토그램은 이 온도를 또 확연하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예시인데 예를 들면 알코올과 술 그리고 취함이 주는 온도는 분명히 뜨거운 어떤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대단히 약간 우리 취했을 때 대단히 불분명하고 흐릿하고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모차르트가 그려진 방식은 이 작업이 구성되는 방식은 대단히 차가워요. 조립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림들이 아 그래요? 이게 한 판 위에 판이 아니라 그림들이 다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고 모차르트를 그린 그 픽토그램스러운 그 그림체도 완전히 차갑잖아요. 컴퓨터 그림체고. 그죠. 그다음 실제로 이 소버라는 단어가 영어에선 그렇거든요. 너 취했냐? 라고 아니 나 소버해 라고 말한다는 거는 안 취했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대단히 난 냉정한 이성적인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완전 그다음 모차르트가 아시죠? 파티광. 그죠. 뭐 미친 천재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아마데우스 영화만 봐도 거기서 아마데우스 술 영화에서. 마시는 거 항상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이 온도적으로 바라보고 이 다른 물성들을 완전히 합쳐서 이 같은 작업 안에 여러 가지 좀 온도를 담아낸 거죠. 재밌는 게 그 첫 번에 소개한 그 올키드 그 작업 전시 있잖아요. 네네. 그 전시에서도 물성을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네요, 확실히. 그 당시에 좀 물성과 3D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물성이라는 것을 온도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게 되게 셌던 것 같아요. 더 추상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 3D에서는 물성을 물리적인 형태를 바꿈으로써 다르게 추구를 했다면 여기서는 감각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항상 또 이렇게 연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구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사물에는 특정한 우리가 기대치가 있다. 그 온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바꾸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번에 감각에 있어서 온도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작업이 이제 제목에서부터 핫프로스트, 뜨거운 차가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 작업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약간 아까 이제 사용됐다고 말했던 그 코리안 재질 아시죠? 인조 대리석. 그걸 잘라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엄청 잘 잘려 있습니다. 정교하게. 그걸 이제 남자의 옆모습 실루엣을 자르고 뭐 말하기도 애매한데 뭐 위에가 불타는 모양, 뭐 산 모양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잘라서 그 인조 대리석의 색깔은 뭐 하얀색, 뭐 파스텔 톤, 아니면 차가운 파랑색 이런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저가 딱 드는 생각 그거죠. 아 이게 약간 머리가 타고 있는 듯한 양초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냥 동시에 그래서 설명하는 거는 어떤 산봉우리, 높은 알프스산 같은 그런데 차갑죠. 산봉우리 형상도 같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그 조형물 앞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성냥갑과 성냥이 붙어 있어요. 아, 대놓고 딱 붙어 있는 뭔가. 핫프로스트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이 온도 차들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차가움의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완전히 정교하게 제작된 실루엣, 그 인조 대리석. 그다음 산을 표방하는 듯한 실루엣, 그리고 차가운 색감, 그리고 성냥갑의 그 레디메이드적 차가움. 근데 반대로 뜨거우면 뭐가 있냐? 양초, 불로 타고 있는 듯한 모양, 뭐 빛이 좀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완전 뜨거움과 차가움을 완전 히 대립시키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헬레 마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제작과 소비에 존재하는 온도차. 그 이 나무판을 제작하는 거거나 양초를 제작하는 거는 그 성량이라든지 그것은 제작되는 과정에 비해서 소비되는 과정이 되게 빠르거든요. 아 그죠. 이건 현실에서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핸드메이드, 장인 정신이라 말하는 것은 되게 오랜 제작 시간을 약간 요구하잖아요. 그죠. 헬레 마틴의 작업이 다 그렇듯 재료 전문가들과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방식이 대단 정교하게 작업을 하는 건 되게 오래 걸린 건데 이것이 레디메이드적인 것과 함께 있을 때 그 소비라는 그러니까 맥락이랑 봤을 때 그건 대단히 빨리 타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도 똑같은 거예요. 빙산이 빨리 녹나요? 늦게 녹나요? 어디에 있냐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빙산은 엄청 느리게 녹죠. 하지만 그죠 그죠. 불에 타는 건 엄청 빨리 타잖아요. 아, 그런 그죠, 그죠. 속도적인 차이도 대단히 있다. 뭐 이런 맥락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하고 싶은 게 워크맨십, 아웃라인, 크래프트맨십,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약간 글이나 그녀의 약간 어휘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약간 헬레 마틴이 가지고 있는 이 아까 말한 제작과 소비의 그 대비를 많이 좀 대변해주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헬레 마틴 작업만큼 저 완성도가 높은 작업은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사실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그죠. 전문가들이랑 딱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쪼물딱쪼물딱한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맞아요. 찡 잘라낼 것 같고 레이저로 잘라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수제품과 언제나 소비되어 버려진 레디메이드들이 이 전시 안에서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도로 같은 거. 그 나무판 바닥에 깔린 거. 네. 그것도 보면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물성을 표방하기도 하고 맞아 뭔가 섞여 있었어. 그죠? 섞여 있고 막 페인트 칠돼 있는데 되게 그 차가운 물 표방하거든요. 그 되게 미니멀하고 되게 장인 정신적이고 그 막 세공이나 마감해 놓은 거. 그러니까 도로 같은 패턴도 존재하고 그런 게 존재하는데 그 위에 올려진 사물들은 반대로 우리가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는 레디메이드 사물이거든요. 뭐 쓰레기들 한마디로 스타벅스 컵 다 마신 게 올려져 있고 뭐 양말도 있고 맥가이버 칼도 있고 어떤 뭐 서류 같은 것도 있고 약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제작과 소비 온도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업 같긴 해요. 그래서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온도를 되게 역전시킨다 이것도. 그래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성은 되게 산업적 느낌. 그러니까 아스팔트 바닥 같고 어떤 디자인 사실 나무는 따뜻한 거. 로봇 같은 것도 그렇죠.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성을 되게 차갑게 변환하고 오히려 일상의 쓰레기들이라는 그 레디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차가움은 반대로 대단히 뜨겁고 뭔가 현실적이고 소비되는 그런 맥락으로 딱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 같아 보이는 조형물도 있다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대단히 잘 만들어진 나무에 프레첼 봉지 쓰레기 그 약간 껍데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온도를 가지고 물성의 온도, 이 물질의 온도를 가지고 아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했구나 이 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막 얘기하면서 공감각적으로 감각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이 첫 전시나 이 두 번째 전시에서 이 초창기에 뭔가 그 과정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뭔가 이 생김새나 혹은 이걸 넘어서서 무언가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각이잖아요. 그죠. 이 감각을 가지고 놀아야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무언가 고정관념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수수께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난해하다. 네. 이런 난해성을 탄생시키는 법을 연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뜨거운 걸 뜨거운 걸 하면 뜨거운 거지. 그죠. 뜨거운 걸 차가운 걸로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낌새를 눈치채는 거고 그지. 사실은. 그지. 이 전시를 보면은 그래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술이라든지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역전시키고 뭐 어떤 거는 언어적이라든지 재료적인 걸 역전시키고 어떤 거는 레디메이드와 핸드메이드의 그런 것을 대비시키고 어떤 거는 제작과 소비라는 그 시간적 측면의 온도를 대비시키고 온도라는 것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에서 여러 개가 뻗어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또 몇 개 뻗어나온 작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죠. 온도에 대한 작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라고 치고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물성이라는 전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탄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이것도. 저희가 뭐 얘기 나눴을 때 대부분 되게 후기 작업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2019년, 20년, 그죠. 18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그 시간으로 땄을 때 5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약간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온 게 재밌네요. 저희는 이제 그때 막 말했잖아요. 아 2011년이나 완성형이었다 이미. 다 완성형이었다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겉은 완성형이었는데 다 나름의 속은 이제 타들어가고 있다. 나름의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연구를 한 게 딱 느껴지네요. 그냥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녀가 아까 3D 작업을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부분들을 언어적인 부분, 그다음 이제 물성적인 부분 그런 것을 계속 다양한 층위에서 실험하고 있다는 게 아 그녀가 가진 장점이겠구나.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롱런하고 또 롱런할 수 있고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유의미한 작업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그 뭐 소버나 여기 드렁크나 뭐 핫이나 프로스트도 이 단어들이 그 감각을 수반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그 핫이라는 단어가 뜨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랑 이 작업을 봤을 때 뭔가 유추가 될 수 있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런 작업을 조사하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해보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스컬프처를 다룬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누가 얼핏 보기에는 인스톨레이션을 다룬 거거든요. 근데 물질성으로 갔을 때는 엄청나게 섬세하게 스컬프처를 다루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뽑을 땐 긴가민가 했지만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러니까요. 확실히 엄청 조용적인 사람이 조용적인 사람을 대표로 뽑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작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약간 좀 두 가지 작업을 해고 네. 하나씩 좀 주요하다 생각하는 핀트 위주로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 작업은 이제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전시는 페로 프로블렘즈라는 전시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카린 씨의 패럿 프로블렘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